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는 간호사였다가 지금은 육아용품 업체의 대표로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을 했었고 일을 할 당시에는 나름 직업에 만족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원래 간호사가 꿈이었던 저에게는 참 고마운 직업이었지만 더욱 큰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었던 저는 간호사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고생도 꽤나 했지만 지금은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게 자리를 잘 잡은 편이고요. 원래도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게 기분 나쁘고 어디 두고 보자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은 인연을 끊은 지 꽤 된 시어머니와 동서지간인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첫 만남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서로가 편하고 스스럼이 없어졌죠. 그래서 처음 만난 그날 저희는 사귀기로 했어요.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거죠. 그렇게 3년간 잘 사귀어오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산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어머님께선 제 직업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간호사라는 직업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수입이 나쁘지 않고 또 취업이 비교적 쉽다 보니 밥 굶을 일은 없겠다 하시면서요. 저희 어머님 결혼 전부터도 느꼈지만 돈을 정말 좋아하세요. 매사 돈 하시는 건 물론이고 돈 잘 버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돈에 얽매여 있으신 분 치고는 남친네 집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신 편인데 그에 반해 사는 형편은 평균보다도 안 좋으신 편이었던 거죠. 아버님도 평생 직장 생활하셨고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대학 졸업 후 꾸준히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보탰다고 하는데도 그에 비해 형편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한테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군요. 어머님이 돈을 날린 적이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도 여러 가지의 다단계로 돈을 여러 번 날리셨대요. 버는 건 없고 쓴 돈은 꽤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동산 투자 실패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날리셨다고 했어요. 재산의 반 정도를 날렸다고 들었거든요. 그 일로 아버님과는 이혼 얘기까지 오갔다가 어머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셔서 결국 이혼까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지인에게 블록체인 관련 사업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겠다고 결혼 전 저희 남편 돈도 빌렸답니다. 아버님한테는 당연히 비밀로 하고요. 근데 결국은 손해만 났고 남편도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니 앞으로는 제발 투자니 뭐니 하지 말라고 어머님께 부탁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늘 돈을 불리고 싶어 하셨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옆에서 얘기를 들었던 저도 어머님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다 싶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나 간다는 말이 딱 저희 어머님 두고 하는 말 같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돈을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결혼 전에도 대강 들었고 결혼 후에도 제 경험상 어머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시고 돈에 대한 집착이 크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그런 부분이 저한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성격일 뿐이고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동서가 생기면서 제 결혼 생활에까지 위기가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아주버님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무렵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상대 여자는 4살이 어렸기에 남편과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동갑내기 형님이 생기는 셈이었죠.
어머님은 뭐 하는 여자냐, 친정은 좀 잘 사냐 라는 걸 가장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 여자분은 작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친정 어머니만 한 분 계신데 어머니가 따로 일은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어머님은 실망이 엄청 크셨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집도 그저 그런 거면 왜 굳이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느냐며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런 작은 중소기업 다니면 결혼해서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네가 외벌이로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소리도 아주버님께 하셨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여 살릴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요. 나중에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준 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여자친구는 외제차 SUV를 타고 왔더군요. 키도 작고 체구도 엄청 작고 왜소한 분이었는데 엄청 큰 SUV를 타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 차 신형이라고 하면서 1억 2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놀라셨죠. 그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표정도 별로 없고 말도 그닥 많지 않은 성격인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를 자신감 혹은 거만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인사 겸 식사를 하는데 밥을 엄청 깨작거리더군요. 어머님도 언짢으신 기분으로 물었죠. 별로 맛이 없어요? 어머님 물음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좀 많고 입이 좀 짧아서요. 그래요? 뭘 못 먹는데? 여기 먹을 거 다양하지 않나?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생선이나 해산물도 비려서 잘 못 먹습니다. 밥도 쌀밥 아니면 까끌거려서 잘 못 먹고요. 고기도 싫고 해산물도 싫어한다고 하면서 야채 반찬이나 나물 정도만 먹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 앞이지만 긴장하는 것도 없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딴에는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밥도 3분의 1 정도만 먹고 수저를 내려놨어요. 잘 먹었습니다. 좀 더 먹지. 충분히 먹었습니다. 저 화장실은 저쪽인가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어머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어머님은 그 여자분이 자리를 뜨자마자 소곤거리며 뒷담을 하시더라고요. 영 까탈스러워 보인다. 무던한 스타일은 아니야. 넌 뭘 보고 좋다는 거니? 싹싹한 맛도 없고 잘 웃지도 않고. 참, 근데 아까 그 차 뭐야? 본인 차야? 오, 본인 차라고? 저거 엄청 비싼 차 아니니? 요구말로는 1억 넘는다던데. 맞아.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 조그마한 회사 다닌다면서. 좀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잠시 후 화장실을 갔던 여자친구분이 돌아왔고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리고 저희 부부도 그 여자분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기만 했죠. 그렇게 간단한 대화 정도만 나누고 첫인사가 끝난 후 차 마시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머님은 완전 흥분의 도가니였죠. 아니, 아까 그 차가 그렇게 비싼 차라고? 네. 세상에 도대체 뭘 하길래? 아버지도 안 계신다 그러고 홀어머니는 일도 안 한다고 하던데. 본인이 벌었겠죠. 뭘로 벌었겠냐고. 들어보니까 어디 이름도 없는 코딱지만한 회사 다닌다던데. 모르겠어요. 형 오면 물어보시던가요. 그리고 엄마는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무슨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고 됨됨이야. 참나. 그렇게 저희도 좀 더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는데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분을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저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녀? 회사도 어디 이름도 없는데 다닌다며.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주은이가. 뭐? 주식? 저는 그때 어머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한 6년 했다고 했나? 근데 수입이 장난 아니야. 뭐 거의 회사는 취미로 다니는 수준으로. 세상에,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진짜 잘해. 감도 좋고 매도 타이밍도 기가 막혀. 주은이가 돈을 빼기만 하면 딱 떨어진다니까. 그쪽으로는 완전 감이 장난 아닌가 봐. 그 말에 어머님 얼굴에서는 빛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그렇다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랑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원래는 전세였다고 하던데 주식으로 돈 벌고 아예 샀대. 그러니까 수익만 해도 최소 몇 억은 되겠지? 세상에나 나는 주식으로 돈 잃었다는 사람은 봤어도 그렇게 번 사람은 내 주변에서 처음 봤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런 능력자라고? 세상에.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손뼉까지 치시더라고요. 그런 투자의 귀재가 며느리가 된다 생각하니 돈 좋아하시는 어머님 입장에선 얼마나 신나셨겠나요. 저랑 남편이 저희는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주버님하고 얘기만 계속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남편과 돌아오면서 예비 형님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주식으로 그렇게 버느냐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죠. 그 형님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제 속을 뒤집어 놓을지요. 그 어머님의 엄청난 환대 속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좀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채소만 이용해서 잔뜩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손 씻고 와서 거드는데 고기나 생선 종류도 없고 다 채소 요리였습니다. 얘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어머님은 신나서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 좋아하는 음식 한 번도 물어보신 적도 없고 해주신 적도 없어요. 애초에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형님을 위해서 야채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어머님이 온갖 야채 요리는 다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도우라고 해서 같이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도 오시더군요. 어머님은 버선발로 달려나가셨죠. 온다고 고생했어. 세아가 추웠니? 아니요. 차 타고 왔는데요, 뭐. 너무 워낙 체구가 자꾸 갸냘프니까 더 추위도 많이 느낄 것 같아.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혹시 시장에 좀만 기다려라. 어머님은 좀 과할 정도로 형님에게 굽신거리며 맞춰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벌었지 그게 어머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죠.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저 저희 어머님은 돈 앞에서 비굴대고 굽신거리는 게 자연스러운 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식사를 하는데 온갖 야채 요리밖에 없으니 아버님도 어이없어 하시고 저희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새 식구 왔잖아. 새 식구 환영하는 의미에서 취향에 맞춰서 이것저것 해봤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먹어. 형님은 그닥 고마워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머님 혼자 싱글벙글. 그렇게 식사가 끝났고 치울 때가 됐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연스럽게 나오더니 소파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차리는 걸 어머님과 제가 했으면 형님도 좀 거드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소파로 가시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그릇들을 치우고 있으니 어머님은 남편더러 그냥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거 싹 개수대 넣고 뜨거운 물 부어놔. 그래야 잘 씻기니까. 그러셨습니다. 평소에도 시댁 가면 설거지는 제가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같이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건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도 같이 설거지를 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콕 집어 저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며느리도 2명인데 왜 나한테만 굳이 하라고 하시나 싶기도 했죠. 남편이 저한테 설거지 같이 하자고 팔을 걷어붙이니 어머님은 너는 다른 거 도와줄 거 있다고 하시면서 냉큼 남편만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 혼자 하라 그거죠. 그렇게 제가 상 치우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다 같은 식구끼리 왜 나만 상 차리고 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한 일을 돕고 저한테 다시 와서 같이 설거지하겠다 했는데 제가 거의 끝났으니 그냥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거실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설거지 끝나고 거실로 나갔는데 형님은 피곤하다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 그만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라 그러셨죠.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더니 어머님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요. 어머, 이게 뭐니? 저번에 보니까 코트가 좀 낡으셨던데 이걸로 하나 새로 사 입으세요. 아버님은 다음에 꼭 드릴게요. 나는 됐다. 뭘 나까지 챙겨. 어머님 입이 귀에 걸려서는 봉투 열어보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어머나,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때는 더 드릴게요. 그 말에 어머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물론 어머님 생각해서 챙겨드릴 수는 있는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형제라고 둘 있는데 한 집에서만 저렇게 돈 봉투를 드리면 나머지 한 집은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은 싱글벙글 하시고 남편이나 특히 저는 좀 멋쩍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먼저 가셨어요. 밥만 먹고 바로 가신 셈이었죠. 어머님은 돈 봉투 보면서 싱글벙글. 세상에 용돈을 이렇게 척척 우리 집에 무슨 복덩이가 들어왔나 보다. 내가 이런 서프라이즈 용돈은 처음 받아본다. 너무 기분 좋네. 우리 며느리 최고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양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신나서 봉투를 들고 잠깐 주방에 가셨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어서는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예, 경진아, 너 이리 와봐라. 네? 저는 깜짝 놀라 주방에 갔어요. 너 이게 뭐니? 여기 봐봐.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릇에 양념 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너 매번 이렇게 대충 하니? 다른 그릇은 똑바로 한 거 맞아? 다 이렇게 했니? 그 말에 남편도 기분이 나빠서 오더라고요. 아, 엄마, 그것만 다시 하면 되지. 이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 혼자 다 했는데. 시댁 와서 그 정도도 안 하니? 시댁 와서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니네 형수는 나한테 돈 봉투 줬잖아.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남편도 황당해하고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휴, 할 거면 똑바로 하지. 다음부턴 꼼꼼하게 보고 좀 해라. 엄마! 그래서 저는 급하게 남편을 잡아당겼습니다. 괜찮다고 눈짓 주고 네, 주의할게요 하고 나왔죠. 괜히 그 자리에서 어머님과 남편이 다툴까 봐요. 그렇게 저희도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데 저도 괜찮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씩 시댁에 가면 그렇게 형님과 저를 눈에 띄게 차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도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어요. 보란 듯이 어머님이랑 같이 저 무시하더라고요. 집안일은 다 제 차지고 어머님은 형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셨습니다. 복덩이라고 하시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시댁 가는 것이 점차 불편해지고 사람인지라 당연히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대놓고 비교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렇게 어머님과 형님 둘이서만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돈독하다기보다 어머님이 형님 비위를 엄청 맞춰주시고 챙겨주시는 것 같았죠. 그에 따른 보답이었는지 형님은 어머님에게 결국 주식 정보를 준 것 같더군요. 어머님도 형님 말에 따라 그 주식을 꽤 많이 사셨고요. 시드머니는 어디서 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 적금을 들고 있던 걸 깨고 투자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 가족 적금은 아버님이 일 그만두기 직전까지 모으신 건데 노후자금이라고 하셨죠. 어머님 때문에 투자에 투자도 싫어하시는 아버님한테는 당연히 비밀이었고요. 그런데 그 주식 투자로 인해 어머님도 꽤 높은 수익을 얻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님 가뜩이나 형님이라면 귀인 대접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진짜 돈까지 얻게 되니 형님을 무슨 종교처럼 따르는 수준이 되었어요. 형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어머님 마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와 반대로 저는 너무 찬밥 취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폰으로 주식 계좌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형님이 진짜 신통방통한 사람이야. 이것 봐라. 세상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네, 좋으시겠네요. 그 말에 형님도 우쭐한 표정이더라고요. 너도 여기 넣어라. 여윳돈 좀 있지? 하면서 저한테도 투자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얘 좀 봐. 내 말 들어. 돈 있으면 넣으랄 때 넣어. 너네 형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도와주니?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해도 이래. 저 별로 주식에 관심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 말에 형님도 풋하고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 비웃음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데 왜 비웃나요? 그런데 어머님도 거기다 대고 이것 봐라 이것 봐. 월급 100날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차 바꿀래? 아예 떠먹여줘도 못 받아먹는다 얘는. 그냥 냅두세요. 본인이 싫다는데. 평안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 너 이게 보통 기회인 줄 아니? 너네 형님이 주식으로 얼마나 유능한데 남들은 정보 달라고 줄을 서도 못 받는구만. 너는 하라고 들이밀어도 싫다 그러니? 하면서 대놓고 저를 줘도 못 먹는 바보 머저리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물론 형님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어머님 딴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권유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잘 된다고 앞으로도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투자를 하든 말든 제 마음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제가 공부하고 충분히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남이 권한다고 잘 모르면서 덜컥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나름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라 그런 건데 어머님이나 형님이 저를 모질이 취급하며 몰아가니까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투자를 하든 말든 그건 제 마음이죠. 아이고, 나중에 후회하네 만에 소리나 말어라. 바보도 아니고. 네?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와.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냥 집에 확 가버릴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형님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난데 동서. 네.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 때 얼마 할 거야? 글쎄요. 우리 200 정도 할 건데. 네? 200이요? 그렇게 많이요? 그게 많아? 하면서 픽 비웃는 겁니다. 아니 용돈 200이 그럼 적은 돈인가요?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진짜 밥맛이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괜찮은데 동선에는 많이 부담스러운가 봐. 200이 적은 돈은 아니죠. 저희는 부담스러운 돈도 맞고요. 그럼 동선은 얼마 하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어머, 30? 우리 어머님 너무 안 됐다. 하는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형님이라서 존댓말하고 참고는 있지만 진짜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다 싶었죠. 얼추 금액을 좀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네. 그럼 형님은 형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저희 알아서 할 테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차이 나잖아. 근데 동서,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서 왜 어머님이 같이 투자하자는 건 싫다고 해? 뭐 자존심 부리는 거야? 아니요. 저희 집 형편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아니라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200 가지고도 벌벌 떨 것 같으면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형님, 주식이라는 건 누가 하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 푼을 벌더라도 제 힘으로 일해서 버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제가 알아보고 공부해서 하면 했지 누가 하란다고 아무 생각 없이 덥석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막말로 손해나면 형님이 그 돈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손해를 왜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투자 안 하냐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손해를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가족끼리 좋은 마음으로 정보 좀 주려고 한 건데 동서 말 참 싸가지 없게 한다.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주는 정보가 얼마짜린지나 알기나 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싸가지요. 말 다 하셨어요? 나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야. 어디서 건방을 떨어? 어디 어머님한테 동서가 한 말 그대로 전해볼까? 전하세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나 참 유치해서. 유치? 지금 유치라고 했어? 그래요. 어머님이 형님 좀 떠받들어 준다고 형님이 뭐 된 줄 아세요? 뭔데 사람을 무시하느냐고요. 그런 정보 어머님한테 실컷 드리세요. 저는 필요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좋아 그래. 나 유치한 사람 맞고 지금 한 말 전부 다 어머님에게 전할게. 어머님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디 보자. 없이 사는 거 불쌍해서 좀 도와주려 했더니 내가 별말을 다 듣네. 하더니 확 끊는 겁니다. 저 너무 열받아서 폰 집어 던질 뻔했죠.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해서 얘기 다 했고 남편도 열받아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미친 거 아니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라는 인간이 너무 싫고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지한테 돈을 달랬나요? 밥을 달랬나요? 제가 나서서 투자 정보 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어서 필요할 때 빼곤 거리를 두고 살자 결심했죠. 그런데 형님이라는 인간이 어머님한테 말을 아주 이상하게 전했더군요. 없는 말까지 보태면서요.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이 되어서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은 급하게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들어가도 어머님은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주시고 뚱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요. 반면 형님네가 오니까 좋아서 손까지 잡으면서 얼른 들어오라 하셨죠. 그러다가 남편이 케이크를 미처 못 샀다고 케이크 사러 간다고 나갔거든요.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얘기 좀 하자. 잠깐 방에 좀 와봐라. 저는 왜 저러실까 어리둥절해서 따라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화난 얼굴로 팔짱까지 끼시고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큰애가 능력돼서 내 생일에 200 하겠다는데 네가 어머님한테는 30 주면 된다고 많이 하지 말라 그랬다며? 네? 너 말 아주 웃기게 한다. 니네가 못 주면 그만이지. 왜 준다는 사람한테 30만 줘라 어째라 그래?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는 본인이 알아보고 알아서 해야지. 어머님처럼 남이 하란 대로 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형님은 어머님께 제 말을 완전 악질적으로 바꿔서 전했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니네 형님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런 말 아예 한 적도 없는데 없는 말 지어낸다 이거지?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형님이 저보고 30밖에 안 하느냐, 그렇게 돈이 아쉬우면서 왜 투자는 안 한다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도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게 하는 게 맞다고, 다른 사람이 거래서 했다가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냐 그런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좀 두서없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강 내용은 저렇게 말했지만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삐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 게 맞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형님이 말하시듯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맞구만. 뭘 그래? 네 눈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디? 줏대 없고 생각도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돈 투자하고? 저도 너무 기분 나빠서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저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막말로 어머님은 형님 말만 듣고 투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은 그거 절대 책임지실 분 아니에요. 투자든 뭐든 본인 의지에 맞게 해야 된다. 책임도 본인 거다. 그 말을 한 건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 누굴 가르치니? 어디서 훈계질이야? 주은이 정도면 얼마든지 믿고 따라가도 된다. 이미 내가 걔 때문에 수익금 번 게 얼만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주은이 걔는 나한테 며느리 이상이야. 완전 복덩이야.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지는 그렇게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형님더러 그따위 소리야? 그 말에 저도 너무 기분 상해서 문 벌컥 열었습니다. 아주버님이나 형님 둘 다 남일인 양 TV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형님은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딴청 피우고 있는 거였죠.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부하가 치밀던지요. 형님, 지금 TV가 눈에 보이세요? 어머님이랑 저 사이 이간질 해놓고? 제 말에 형님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뭔 이간질? 내가 없는 말 했어?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얼마든지 어머님한테 전화라며.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했잖아. 난 그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앞에서 깐죽거리는 겁니다. 저 진짜 부하가 치미는데 더 열받는 게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자꾸 저한테 그만하라는 거예요. 재수씨, 여기 재수씨 시댁입니다. 이 사람은 재수씨 형님이고요. 말씀 좀 가려서 하고 진정 좀 해요.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합니까? 형님이 먼저 저 무시하듯 말했고 기분 상해서 작은 다툼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부풀려서 어머님께 전했잖아요. 이상하게 말 안 했어. 한 말 그대로 전했어. 그리고 어머님께 일르라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르라며. 저 그 순간 열받아서 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앞에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머리 쪽으로 각티슈를 확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저 갑자기 머리통에 각티슈 맞고 어안이 벙벙했죠. 아픈 건 아닌데 너무 기분 나쁘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온 건지 남편도 엄마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케이크 상자를 현관에 던지고 달려온 남편이 어머님께 따졌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게 지네 형님한테 야란다. 너는 네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각티슈 주워들고 발기발기 찢었습니다. 다 잡아뜯고 발로 지지겼어요. 제가 그러니 어머님은 저보고 미쳤다고, 제가 돌았다고 소리 지르고요. 형님도 막 고개를 저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 열받아서 형님년한테 그랬죠. 야, 너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뭐?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는 어머님께도 그랬습니다. 저 앞으로 어머님 얼굴 다시는 안 봅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 최고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좋아하는 며느리나 실컷 보고 사세요. 저는 어머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앞으로 제가 살면서 어머님 얼굴 다시는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가방 챙겨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도 네 마누라 보라며 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남편도 화가 나서 아주버님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 밖으로 나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심호흡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헐레벌떡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저희는 차 타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아까 그 일이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 후 집에 와서 남편은 자기 없던 사이 무슨 일 있었느냐 물어봤고 저도 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듣는 남편도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도 형님도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다라고 다시 말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예 먼저 나서서 제 폰 들고 가서 어머님, 아버님 전화번호, 형님 전화번호, 아주버님 전화번호까지 차단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진짜 일절 연락 안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남편 통해서는 전화해서 난리치셨을 것 같은데 남편도 저에게 일절 전한 것 없고요. 첫째 며느리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예뻐 죽으려고 하시는데 첫째 며느리만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시댁 식구들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엄청났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한동안은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뭔데 나를 무시하나 싶고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간호사 월급도 나쁘지 않고 일도 나름 잘 맞아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병원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다 보니 돈 버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서는 늘 저만의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간호사 일에 슬럼프가 조금씩 오기도 했고요. 당장의 현실 때문에 그냥 생각만 계속했었는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나도 어디 한번 진짜 시작해볼까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자꾸 안전하게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 생각하며 해보고 싶었던 일은 바로 실링왁스 관련 쇼핑몰이었습니다. 실링왁스는 저의 오래된 취미 생활이기도 한데요. 오래된 고전 영화에서 편지를 붙일 때 비밀 유지를 위해 실링왁스를 얹어서 스탬프를 누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예쁘고 좋은 겁니다. 그게 뭔지 검색하다가 실링왁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월급에서 일부분은 실링왁스 재료들을 사는 데 썼어요. 제가 다른 취미는 없는데 실링왁스만큼은 꽤 오래된 취미였던 거죠. 집에 왁스실, 스탬프 등의 종류가 책장 하나를 다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만들어둔 완제품도 많고요.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 갈수록 실력도 느는 것 같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많이 모아두기도 했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날 때, 일에 치여서 너무 피곤할 때 실링왁스 스탬프를 찍고 모양을 자르고 색칠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저만의 힐링 방법이었죠. 취미가 업이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저는 제가 만든 실링왁스 완제품 판매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으면 천천히 재료도 팔아볼까 싶었죠. 하던 일을 관두고 하는 건 아니었고 부업 삼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렇게 모아둬서 뭐하느냐고 이쁜 제품 많으니까 한번 팔아보라 했죠. 그렇게 저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정보를 독학하고 준비한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주문도 없고 쇼핑몰 이용객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SNS나 블로그 등으로 홍보도 이어나가다 보니 점차 반응도 오고 조금씩 판매도 되기 시작했어요. 탄력을 받은 저는 실링왁스를 이용한 소품도 제작하고 도매상 소개를 받아 재료 판매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쇼핑몰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다 보니 병원 일과 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초반에야 판매가 되고 매출이 오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도 몰랐는데 그게 점차 누적이 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실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과로로 일하다가 한번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고민 끝에 병원을 그만두고 지금 하는 쇼핑몰 일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수입 자체도 괜찮았고 또 병원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제 쇼핑몰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던 취미가 일이 되니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처음 운영해보는 쇼핑몰이다 보니 어려운 것도 많고 진땀 흘릴 때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다뤘다 보니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봐야 했죠. 그 과정에서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저도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쇼핑몰 규모도 커지고 나중에는 클래스 운영까지 하면서 수입도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사업을 재밌게 해나간 지도 2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남편 차가 너무 오래되고 후진할 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애초에 중고차로 샀던 차라서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정비소에 가봤는데 다 드러내고 고쳐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면 그냥 새 차를 사세요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차를 사주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라 버는 돈은 거의 중도금으로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따로 차를 사주겠다 하니 남편도 놀란 거죠.
외제차는 안 돼도 국산 중형차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반 정도는 낼 수 있고 나머지 할부도 내가 갚아줄게. 자기 전부터 눈여겨보던 차 있잖아. 그거 사. 에이, 됐어. 그거 비싸. 5천만 원도 넘어. 능력 있는 와이프가 해준다니까. 안 그래도 우리 차 자꾸 소리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차 바꿀 때 되긴 했다 싶었어. 남편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좋고요. 어머님이나 형님 때문에 제가 속상할 때도 자기 가족이라고 편드는 거 없이 늘 제 편에 서주고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어머님이나 형님은 생각만 해도 짜증나지만 남편만큼은 늘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남편이 원하는 차를 제가 부담해서 사줘야겠다 하던 때인데 그 말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이 저한테 혹시 차는 다음에 사도 되니 돈으로 좀 빌려주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한 2천만 원 정도요. 뭐? 갑자기 무슨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자기 나 몰래 무슨 사고 쳤어? 내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 어머님?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시댁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을 의도적으로 제 앞에서는 일절 시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제가 연락 안 한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남편 얘기를 듣는데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놀란 건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시작했는데 이혼할지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냐고 이혼이냐 그랬죠. 그런데 남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다 하면 4천 정도인데 내가 2천하고 형이 2천 하기로 했거든. 뭐? 무슨 갚아야 될 돈? 도대체 뭘 하셨길래? 형수 주식. 설마 주식 투자로 날리셨어? 남편 말로는 저랑 인연 끊은 뒤에도 어머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형님만 우쭈쭈 하셨어요. 그 뒤로도 형님이 하라는 대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이득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둘째 며느리고 뭐고 첫째 며느리만 있으면 된다 하셨던 거죠. 그걸로 비싼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가전제품도 바꾸니까 아버님이 뭔 돈으로 이런 걸 사느냐 의심하며 뭐라고 하셨다는데 어머님이 당신 돈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 걱정 말라 그랬대요. 아버님은 행여나 큰애 때문에 헛바람 들어서 주식이니 뭐니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특히 가족 접근까지 건드리면 진짜 끝이라고까지 하셨다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모아놓은 전재산 반을 날린 경험이 있는 아버님은 어디 투자하고 이런다 하면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아들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아버님은 가족 적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고 우리 퇴직 후에 쓸 돈이니 절대 건들지 말라고 당부해 또 당부하고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셨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가족 적금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위조된 텔레뱅킹 화면까지 보여줬답니다. 그건 형님이 포토샵으로 만들어주셨다고요. 거짓말까지 하신 거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실은 그 돈도 더해서 투자를 하신 겁니다. 많이 투자할수록 크게 번다면서요. 어쨌든 초반에는 그 적금을 미천으로 많이 벌었고 다시 적금은 돌려놓으면 된다 생각하셨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주식으로 자신감을 제대로 얻은 형님은 그 기세로 소수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주고 돈을 받는 형식의 모임까지 열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주식 스터디라는데 사실은 형님에게 노하우와 정보를 얻는 거였죠. 꽤 여러 사람이 형님 스터디에 들어왔고 형님도 자신만만했나 본데 아마 형님의 운은 거기서 다 했나 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장 때문인지 형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건지 형님은 그때부터 연이어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웃돈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정보까지 줬는데 그것까지 다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들 형님 사기꾼이라고 난리 났고 형님 본인도 모아놓은 돈을 상당히 많이 까먹었대요.
문제는 어머님도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면서 휴지 조각이 된 거였죠. 심지어 중간에 어머님이 그냥 빼겠다 했는데 형님이 말렸답니다. 다시 반등할 테니 기다리라고요. 근데 반등은 둘째 치고 더 고꾸라져서 원금도 못 건지고 다 털린 후에 겨우 나왔답니다. 그 일로 어머님 겨우 모은 돈을 다 날린 셈이죠. 그런데 형님이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다른 정보를 하나 더 줬는데 시드머니가 없던 어머님은 아버님의 그나마 남은 적금에 친구분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과는 폭망. 본인 돈만 날린 거면 괜찮은데 아버님 남은 적금, 더 문제는 친구분 돈까지 날리신 거죠. 친구분이 돈 내놓으라 하니 어머님이 말을 바꿔서 네가 투자한 거 아니냐, 투자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 이러셨다가 그 친구분이 열받아서 어머님 사기로 고소할 거라고 내용 증명 보내셨대요. 다행히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몰랐는데 어머님이 친구분 돈도 갚아야 되고 아버님이 알기 전에 적금 통장에 돈도 원상복구 시켜놔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님 친구분이 당장 사기로 고소하니 많이 하니까 어머님은 아들 둘과 형님에게 도와달라 했는데 형님이 엄청 매정하게 뿌리쳤대요. 어머님한테 빌려줄 돈 없다고 하면서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다 보니 어머님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 일로 서로 사이가 틀어진 형님과 어머님은 울면서 따지고 싸우기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그 일로 형님과 아주버님도 계속 싸웠다고 하고요. 형님은 나한테 정보 얻을 땐 신나서 알랑거리더니 좀 이렇다고 이렇게 취급이 바뀌냐며 거지 집구석이랑 인연 끊겠다고 이혼하겠다 집 나갔답니다. 결국 어머님은 아들들에게 도와달라 하셨고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더러 반반씩 내서 도와주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2천만 원, 저희 남편 2천만 원 내자고 했대요. 저희도 아파트 이사가는 것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는데 제가 남편에게 차를 사준다 하니 남편이 저한테 차 말고 돈으로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일단 엄마 급한 불은 꺼야 된다고 한 거였죠. 저 그 말을 다 듣는데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냐니까 이 일이 몇 달 상간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래요. 게다가 남편도 자기 엄마를 이해 못하겠어서 처음엔 엄마 알아서 하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고 신경 안 쓰려고 했대요. 저한테도 당연히 말 안 했고요. 근데 어머님이 펑펑 울면서 도와달라고 엄마 고소당하게 생겼다 그러시고 아버님이 알면 당장 이혼한다고 그러셨답니다. 저희 남편은 돈이 어딨느냐고 그러게 왜 남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하느냐 펄쩍 뛰었는데 어머님이 형님 쌍욕을 하면서 그년이 사기친 것 같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톡 까놓고 형님이 싫은 것과 별개로 형님이 어머님께 금전적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사기인가요? 어머님 스스로 발등 찍으신 거죠. 어쨌든 어머님은 경진이 요즘 사업 잘 된다고 안 했냐며 돈 좀 해달라고 그러셨대요. 남편도 혼자 끙끙대다 아주버님 얘기 듣고 결국 저한테 돈 얘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고 있고 당신이 자식이고 아들이니 외면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한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빌리면서 하신 건데 나는 그걸 내 돈으로 갚아드리고 싶진 않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재산의 3분의 2가량을 날린 아버님이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투자하신 것도 어머님이시고 성실하게 사는 둘째 며느리 개무시하고 물건까지 집어 던지신 분 아니냐고. 당신 마음이 안타까운 건 알지만 내 돈으로 어머님 도와드릴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도 제가 그걸 왜 도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에게 좋은 마음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각티슈로 맞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각티슈라서 상처가 남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어머님을 돕고 싶겠나요? 제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어머님이 지시는 게 맞다. 돈 벌 때는 뭐든지 다 감내하겠다 하셔놓고 손해가 나니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마냥 편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사이가 벌어져 극단적으로는 이혼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을 불우이웃을 도우라면 차라리 하겠는데 어머님 사고 친 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오니 섭섭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자기도 내 입장이 되면 흔쾌히 줄 수 있나 싶어서 저도 남편에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걸고 그러는 겁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처음엔 아무리 그래도 당장 시어머니가 고소당할 처지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섭섭하더라고. 근데 나도 가만 생각했는데 엄마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대로 느껴야 되는 게 맞다 싶어. 아버지랑 우리가 한두 번 말린 것도 아니고 투자에 투자도 보지 말고 살라 했는데 솔직히 돈 때문에 형수만 그렇게 챙기고 당신은 천덕꾸러기 취급한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또 아버지 속이면서 투자한 것도 다 엄마 잘못 맞는 것 같아. 엄마도 본인이 제대로 느껴야지. 자식들이 자꾸 도와줄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못 도와드린다 그랬어. 남편의 말에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어머님이 내내 신경 쓰이나 보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이 다 해결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까지 알게 되어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이혼하겠다 그랬대요.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셨다는데 아버님도 언제까지 당신 뒤치다꺼리 해야 되냐고 이제 하다하다 통장 내역 위조하고 거짓말까지 하느냐며 이혼하자고 하셨답니다. 아주버님네도 이혼 한 해 만에 별거하고 있고 시부모님도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머님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악착같이 잡고 있지만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저 폭풍 같은 소용돌이에 내가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돈 잘 버는 며느리라고 형님만 그렇게 예뻐하시고 저랑 차별하셨던 어머님. 복덩이라며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의 마음속에 복덩이가 제대로 골칫덩이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물론 형님이야 어머님이 들볶아서 주식 정보 준 것뿐이니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요. 이제 와서 저 쇼핑몰 잘 되고 매출 잘 나온다고 남편 통해서 저한테 자꾸 연락하려 하시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돈 잘 벌 땐 우리 며느리고 돈 못 벌면 무시해도 되는 천덕꾸러기인가요? 어머님 그렇게 돈 욕심 부리더니 결론적으로 어머님에게 남은 게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큰며느리는 이혼하겠다 저러고 있고 아들들도 어머님께 다 질려버리고 아버님도 마음이 다 식었다고 이혼 요구하시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친구관계 손절되고 둘째 며느리하고도 인연 끊으신 겁니다. 어머님의 끝도 없고 노골적인 그 돈 욕심 때문에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도리어 많은 것을 잃기만 하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과 연락할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이 형님 편만 들면서 저 몰아세우고 각티슈까지 집어 던진 날, 제가 다시는 어머님 얼굴 안 뵙겠다고 선언한 날, 제 마음속 인연도 끝났거든요. 이제라도 제발 그놈의 돈 욕심 좀 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며느리로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진심 어린 당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